야 이년아, 날 좀 데리고 가란 말이여. 니년이 진정 내 손으로 쥐약이라도 먹고 숨통을 확 끊어버리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냐? 지발 날 좀 데려가란 말이여. 거동이 불편하면서 점점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에휴, 늙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빨리빨리 죽어야 한다니까. 이제는 세상도 많이 변했다. 아들, 딸 구별하지 않는 세상이야. 이제 네가 어머니를 좀 모셔가라. 알았냐? 젠장, 너도 이제 금방 그런 처지가 될 놈이란 말이야.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르지 뭐.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나으니까. 안 그래 형? 형님들, 이제부터 장모님 걱정은 하지 말아요. 제가 데리고 갑니다. 피 뿌리 풀 이율순. 간밤에 내린 폭설로 세상은 온통 하얗다. 눈 덮인 한라산은 마치 늙은 노파가 누워 긴 머리칼을 풀어 헤쳐놓은 듯한 형상이었다. 사람들은 한라산 동쪽 오름들을 전의 요소라고도 불렀다. 그러니까 지난 4.3 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몸을 숨겼고 그 오름에서 처참하게 죽어갔다. 피뿌리 풀은 바로 그곳에 자생했다. 그 뿌리는 매우 굵고 둥글며 잎이 어긋나게 달리고 털이 없는 이두 모양이었다. 잔인한 4월. 고사리를 꺾는 철이면 어김없이 피뿌리 뿔의 꽃과 뿌리가 빨간 핏빛으로 물들었다. 어머니는 유독 그 꽃을 좋아했다. 섣불리 가질 수 없는 꽃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오랜 세월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다. 나는 비감에 젖은 채 저 멀리 내던진 시선을 거두었다.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가슴속 깊이 억눌러 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다. 아니, 어쩌면 방금 전 남편이 내뱉은 말 때문인지도 몰랐다. 당신 행여 장모님을 모셔올 생각일랑 하지 말어. 그 말이 오늘따라 가슴에 쇠뭉치를 달아놓은 듯 무겁고 뻐근하게 느껴졌다. 그렇다고 내게 어떠한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야말로 나는 여태까지 수수방관한 채 어머니 일을 마치 남의 일을 보듯 관가하지 않았던가. 그러다가 어제 불현듯 큰오빠로부터 어머니를 모셔가라는 전화를 받고서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마음이 청길랑 떨어지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 것처럼 아득해졌다. 등 뒤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 시선과 맞닥뜨린 남편의 낯빛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돌연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며 혹시 큰오빠가 남편에게도 어머니를 모셔가라는 전화를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언뜻 스쳤다. 갑자기 불안하고 초조해진 나는 길을 잃은 미아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여보, 어서 빨리 병원으로 가요. 우리가 늦게 가면 정말 큰오빠가 어머니를 우리에게 떠맡길지도 모르잖아요. 어서요. 남편은 허둥대는 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한번 쓱 쳐다보고는 이내 양 눈썹 사이에 두 지게 손가락을 갖다 댔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눈치였다. 나는 그런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절망적인 희망을 남편에게 간절히 걸어보았다. 그래, 어쩌면 남편도 지금 어머니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아무리 친정일로 이 꼴이 난 사람이지만 그래도 현실의 상황을 그렇소도 어쩌지는 못할 거야. 내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남편의 안색을 조심스럽게 살피자 그런 내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남편은 이내 고개를 돌리곤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담배에 불을 댕겼다. 그러고는 허공을 바라보며 땅이 꺼질 듯한 한숨과 함께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 순간 모든 인간의 삶이
저 담배 연기처럼 느껴졌다. 그래서인지 새삼스럽게 세월이라는 게 아픔으로 가슴에 와 닿았다. 한순간에 확 피어올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담배 연기 같은 지난 세월들. 인생 또한 뒤돌아보면 일장춘몽이 아니던가. 어머니의 삶이 그래왔고 우리의 삶 또한 머지않아 그럴 것이다. 얼핏 그런 생각이 스치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공허감과 서글픔이 밀려왔다. 그때 남편은 담배를 피우다 말고 대체 어딜가 하는 눈초리로 날 쏘아보았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고 있자니 나 또한 막연한 반발심이 솟구쳐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애써 그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금 빨리 가자고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아이처럼 보챘다. 그러자 남편은 내가 귀찮다는 듯 그 손을 완강히 뿌리치며 고개를 서너 번 좌우로 흔들었다. 정말이지 난 뭐가 뭔지 통 모르겠어. 왜 굳이 날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는지 당신의 의도를 정말 모르겠다니까. 순간 가슴이 저리면서 맥이 쫙 빠졌다. 그나마도 가까스로 붙들고 있던 절망적인 희망이 삽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나는 양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남편을 원망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물론 남편을 원망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없는 문제였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을 설득할 만한 좋은 방도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사실 어머니가 저렇게 된 건 순전히 내 탓인지도 몰랐다. 어쩌다가 큰올케 언니와 말다툼이라도 하게 되면 어머니는 큰오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딸네 집으로 가겠다고 집을 나섰으니까. 그때마다 큰오빠의 비난이 내게 쏟아졌고 그로 인해 내 입장이 여간 난처한 게 아니었다. 허긴 팔순을 넘긴 노인네가 집을 나설 때마다 번번이 낙상을 하거나 골절상을 입어 병원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들락거리니 어느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오랜 물질의 후유증 때문에 심한 골다공증으로 여간 고생을 한 게 아니었다. 그 때문에 한 번 다친 뼈는 마치 다 타버린 연탄재처럼 바스라져 쉽사리 잘 붙지도 않았다. 그런 어머니가 지난번에는 극기야 오른쪽 무릎에 쇠붙이를 끼워 관절을 연결하는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그 후로부터 어머니는 매일처럼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고 간혹 내가 찾아가기라도 하면 날 붙잡고 당신의 하소연을 털어놓았다. 그런 다음 미닫이 방문을 열곤 불편한 몸으로 궁둥이를 질질 끌고 나와 집안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몹시 눈에 거슬렸는지 큰오빠는 마침내 어머니를 극도로 히스테릭하게 몰고 갔다. 에휴, 늙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빨리빨리 죽어야 한다니까. 어머니는 이미 그 말에 길들여진 듯 그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큰오빠의 눈치를 살피면서 당신의 좁은 방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리고 보름 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게 너무 깝깝해서인지 어머니는 혼자서 간신히 벽을 짚고 엉거주춤 일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그만 한 손을 헛짚는 바람에 몸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그 바람에 무릎에 붙어있던 쇠붙이가 산산이 부서지면서 조였던 나사마저 풀려 그게 그만 허벅지 살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금세 한쪽 다리가 물에 잔뜩 부풀어 오른 것처럼 팅팅 부어올랐고 밤새 신혈이 올랐다. 그런데도 어떠한 고통의 신음조차도 입 밖에 내질 못했다. 그만큼 큰오빠의 비난이 어머니에게는 통증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어머니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었다. 의사는 검사 결과가 나오자 인공관절 수술을 할 도리밖에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자리에 누워 대소변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저혈압에다 워낙 노쇠한 몸이라서 마취 도중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 말을 들은 올케 언니가 펄쩍 뛰면서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대소변을 받아낼 수 있냐고 그것만은 추워도 할 수 없다고 큰오빠에게 난리를 쳐댔다. 큰오빠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의사를 찾아가 수술 동의서에 도장을 꽉 누르고 말았다. 천수를 누린 만큼 누린 노인네가 수술 도중 의료사고를 당한다고 해도 전혀 억울할 게 없다는 게 큰오빠의 최후 결정이었다. 나는 그런 큰오빠가 매우 못마땅했지만 그렇다고 그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도 없는 처지였다. 그 성미를 잘못 건드렸다간 당장 불효령이 떨어질 판이었다. 그럼 네가 어머니를 모셔가면 될 게 아냐.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또 다른 억압과 고통이 나를 어둠 속으로 깊이 몰아넣고 있었다. 큰오빠는 이참에 어머니 일을 슬그머니 내게 떠맡기다시피 했다. 어디 그뿐인가. 말끝마다 툭하면 어머니를 모셔가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그럴 때면 큰오빠가 그토록 원망스러울 수 없었다.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의 내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오빠가 어떻게 그런 말을 꺼낼 수 있단 말인가. 내 운명이 마치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듯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 생활의 종말은 불을 보듯 뻔했다. 내가 선뜻 대답을 못하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빗대를 세워 목소리를 더두었다. 정말이지 당신 친정일 때문에 내 머리가 꽝 하고 터져버릴 것 같단 말이야.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귀에 잠겨들자 나는 울컥 솟는 서러움으로 잠시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다. 이윽고 누군가에게 간절한 도움이라도 청하는 듯한 표정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나를 감싸고 있는 건 오로지 황량한 들판뿐이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빈 들판엔 나만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어머니가 원망스러웠다. 큰오빠만을 애지중지 키워놓은 대가가 바로 이런 것이었나. 갑자기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찢겨졌다. 그래서인지 삽시간에 사방에서 어머니의 처절한 절규가 이명처럼 들려왔다. 야 이년아, 날 좀 데리고 가란 말이여. 니년이 진정 내 손으로 쥐약이라도 먹고 숨통을 확 끊어버리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냐? 그 꼴 보지 않으려면 지발 날 좀 데려가란 말이여. 어머니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면 언제나처럼 뼈마디가 앙상한 손으로 내 손을 와락 거머쥐고는 좀처럼 놓지를 않았다. 제발 당신을 데리고 가라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그 손을 완강하게 뿌리치며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큰오빠 집에서 살아야 해. 그게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삶이 아니었어? 그러면 어머니는 죽을 힘을 다해 고함을 질러댔다. 야 이년아, 딸년이라고 하나 있는 게 왜 그리도 인정머리가 없냐? 이 매정하고 독한 년아. 급하게 그 방에서 빠져나온 나는 잠시 마당에서 서성거리다가 이윽고 대문이 부서져라 꽝 닫아버렸다. 그런 내 자신을 골백 번도 더 힐난했다. 하지만 내가 당장 어머니를 모셔올 수는 없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습관처럼 당신을 제발 데려가 달라고 날 달달 들볶았다. 그렇게 한바탕 어머니와 난리를 치르고 나면 며칠 동안 마음이 심란하여 통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는 마침내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잠을 자는 남편을 깨웠다. 여보, 이참에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오면 안 될까?
순간 남편은 차가운 눈빛으로 내게 쏴붙였다.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8순이 넘은 노인네가 딸네 집에 있다가 행여 변이라도 당하면 그걸 무슨 수로 감당하려고. 그 말에 크게 당황한 나는 입을 앙다물고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죽여 흐느꼈다. 큰오빠가 미웠고 어머니 또한 나를 올가매는 또 하나의 덫의 사슬처럼 여겨졌다.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발목을 더욱 바짝 옥죄는 무거운 덫의 사슬. 진정으로 가는 길목은 항상 그랬다. 피를 토할 것 같았고 몸이 바삭바삭 마를 것처럼 느껴졌다. 어머니의 몸뚱이는 이미 사람의 몸이 아니라 짐승의 몸뚱이나 다름없는데도 그 목소리만은 언제나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야, 이년아, 지발 날 좀 데려가란 말이여. 나는 고개를 들어 을신년스러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남편의 말이 느닷없이 귓속에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큰처남이 당신 친오빠인 거 맞아? 순간 누군가에게 둔탁한 몽둥이로 정수리를 힘껏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아니, 아주 짧은 순간 남편의 뜬금없는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잠자고 있던 나의 감각세포를 일체 깨우면서 낯선 의문 하나가 불쑥 고개를 쳐든 것이었다. 그려 너희들은 날 실컷 원망할 것이여. 내 자식도 아닌 피덩이를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으니 말이오. 전번 수술을 끝내고 회복실로 옮겨진 어머니는 의식이 돌아오자 곧바로 병실로 옮겨졌다. 링거줄이랑 고무팩에 들어있는 뻘건 피는 어머니의 모세혈관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고 소변을 받아내는 말랑말랑한 비닐에는 피가 섞여 흘러내려 온통 붉은 빛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점점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했다. 어휴, 대식이 아버지, 왜 이제야 나타났소? 진즉에 인연 좀 데리고 가라고 하지 않았소? 이 무심한 양반아. 그러고는 고개를 획 돌리더니 소리를 버럭 질렀다. 대식아, 저기 있는 오동나무 좀 베어와라. 내가 널 짜야겠다. 어서. 나는 머리끝이 쭈뼛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헛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야, 이년아, 마당에 심어놓은 피뿌리뿌리 잘 자라고 있는지 어서 보고 오란 말이여. 갑자기 어리둥절해진 나는 혹시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마저 들자 급히 간호사에게 어머니 행동이 예사롭지 않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자 간호사는 내 말을 그저 심드렁하게 받아넘기면서 어머니의 체온과 맥박과 소변의 양만 체크할 뿐이었다. 그러고는 돌아서면서 한마디 내던졌다. 환자들 중에는 더러 그런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워낙 고령이라서 아마 더 그럴지도 모른다고 했다. 나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런 내게 회진하러 들어온 의사는 매일처럼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할머니 목안에 들끓고 있는 가래를 뱉어내지 않으면 폐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령 나이에 대수술을 받았으니 고통 또한 아주 심했을 거고요. 아무쪼록 간병이 소홀해선 안 됩니다. 의사는 내가 마치 불효막심한 자식이라도 되는 양 곱지 않은 시선으로 날 바라보고 병실을 나갔다. 어머니는 진통제를 맞고서야 겨우 잠에 들곤 했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번쩍 눈을 뜨고는 다시금 혼자 마구 헛소리를 해댔다. 때로는 허공을 향해 두 손을 허우적거리며 눈앞에도 없는 아버지를 부르고 크게 호통을 치기도 했다. 당신 때문에 내 불쌍한 새끼가 저 모양이 되었소. 이 몹쓸 양반아. 그러다가도 어느 때는 갑자기 몸을 벌벌 떨면서 나를 불렀다. 얘야, 저기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왔다. 어서 날 숨겨다오. 어머니의 호흡이 매우 불규칙했고
뜨거운 신혈까지 펄펄 끓어올라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다. 그렇게 치매 증상을 보이던 어머니가 하루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반쯤 잠긴 눈으로 입술을 달싹였다. 그려, 너희들은 날 실컷 원망할 것이여. 내 자식도 아닌 핏덩이를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으니 말이여. 두 눈이 희둥그레진 나는 어머니의 가냘픈 어깨를 잡고는 마구 흔들어 깨웠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려봐요. 눈을 크게 뜨고 절 바라보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나 말이여, 당신이 너무도 원망스럽다니까. 나는 간명을 하다 말고 병실 복도로 나와 창밖으로 보이는 동쪽 오름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4.3 사건 때 동쪽 오름 그 어딘가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빨갱이들에게 붙잡혀 무자비하게 죽창에 찔려 처참하게 죽었다는 아버지. 순식간에 그 뻘건 피물이 오름과 오름을 타고 서늘하게 내 모세혈관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는데도 나는 그가 남긴 씨앗으로 인해 어머니 뱃속에서 가까스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지금에서야 아버지를 찾으며 원망하는 것일까? 당신의 자식도 아닌 빗덩이라는 말은 대체 무슨 말일까? 방금 전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묘한 공명으로 뒤섞여 다시금 귀에서 윙윙거렸다. 하지만 그 낯선 의문의 말을 나는 함부로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다. 고령인 나이에 그것도 대수술을 받은 어머니로선 당연히 헛소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지난 일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쳐들자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건 망상에 불과했다. 어떻게 내가 감히 큰오빠를 의심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강줄기 같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짤막한 검은 턱수염을 기르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빤히 응시했다.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남편은 무슨 말인가 꺼내려다가 그만두곤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반쯤 타들어간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눈 속으로 휙 던지고는 손을 딱딱 털어냈다. 그러고는 차 쪽으로 가면서 혼잣말로 투덜거렸다. 제기를 어떻게 자기 부모를 여동생한테 떠맡길 생각을 해? 그것도 사내 자식이라고 조준 달렸겠지 아마. 남편의 뒤를 쫓던 나는 금세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여차하면 사나운 암고양이처럼 남편에게 달려들 태세였다. 그때 차 트렁크 문을 활짝 열던 남편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됐지? 작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썼었는데. 내 시선이 절로 트렁크 안에 있는 체인에 가닿았다. 그 속에는 낡은 체인 하나가 폐물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그 줄들이 서로 엉킨 중간 부분에는 노까지 많이 쓸어 있었다. 벼랑간 어머니가 떠올랐다. 어머니의 병든 육신 덩어리가 낡은 체인처럼 폐기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고철 덩어리처럼 느껴진 것이었다. 싸한 통증이 선뜩하게 가슴을 덮었다. 남편은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그 낡은 체인을 끄집어낸 뒤 몸을 바짝 구부린 다음 서서히 바퀴에 체인을 감기 시작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자 그제야 나는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쉴 수가 있었다. 다행히 남편의 노여움이 다소 누그러져 있는 듯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눈발은 전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서편의 하늘에선 잿빛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었고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은 여전히 살 속 깊이 파고들었다. 두터운 방한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팔로 어깨를 감싼 채 이빨을 맞부딪히며 떨고 있었다. 그때 고양이 한 마리가
내 앞으로 휙 지나가면서 야옹 야옹 울어댔다. 깜짝 놀란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도둑고양이였다. 순간 큰오빠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큰오빠 앞에 서면 나는 영락없이 고양이 앞에 붙들린 쥐였다. 그 커다란 입속에서 시커먼 구정물이 한번 쏟아지면 좀처럼 멈출 줄을 몰랐다. 나 말이야, 10년 동안이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 네 올케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냐. 이제는 세상도 많이 변했다. 아들, 딸 구별하지 않는 세상이야. 나는 귀를 꽉 틀어막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 자질구레한 잔소리가 끝나면 곧바로 이어지는 말이 있었다. 이제 네가 어머니를 좀 모셔가라. 알았냐? 그럴 때면 마치 더러운 오물을 흠씬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밖으로 나온 나는 허공에다 대고 마구 욕지기를 퍼부어댔다. 개새끼, 뭐 저는 늙은 어머니 자궁에서 나오지 않았냐? 젠장, 너도 이제 금방 그런 처지가 될 놈이란 말이야. 한바탕 혼자서 흠씬 분풀이를 하고 나면 그나마도 답답한 속이 후련해졌다. 내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고양이는 어디로 감쪽같이 사라졌는지 눈에 띄지 않았다. 어느새 한쪽 바퀴의 체인을 감은 남편은 이번에는 다른 바퀴의 체인을 감으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거렸다. 어제도 말했지만 장모님은 모셔올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라. 우리 부모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당신이 떡하니 장모님을 모셔와봐. 그럼 내 꼴이 뭐가 되겠어? 물론 당신 처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야.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 파도가 출렁거리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끝에서 물씬 풍겨왔고 눈앞에는 가물가물한 작은 물체들이 어른거렸다. 잡녀들이었다. 잡녀들은 갑자기 몰아닥친 한파에도 불구하고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었다. 그런 잡녀들의 모습에서 뭉툭한 그림자 하나가 아주 느리게 바다로 둥둥 떠올랐다. 어머니는 물질을 하러 갈 때면 태왁, 망사리, 비창 등 물질할 때 필요한 도구를 구덕에 담고 타리장으로 가 소중이로 갈아입은 후 소라, 전복, 오분자기, 미역 등을 채취했다. 해산물을 따서 망사리에 넣고 힘들면 잠시 태왁을 잡고 휴식을 취했다. 한 달이면 거의 20일가량을 바다에서 물질을 했고 물질이 끝나면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곧장 밭농사에 매달렸다. 그렇게 힘든 노동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끙끙 앓아 누워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어머니가 내 눈에는 마치 용감한 삶의 전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겐 어머니가 어느 자식보다 큰오빠만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게 늘 불만이었다. 그토록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큰오빠만은 굳은 일 한번 해보지 않았다. 물론 공부도 잘했고 어머니 말도 고분고분 잘 들었지만 그보다 앞서 어머니는 큰오빠에게 지나치게 자신의 모든 걸 기대하고 있었다. 그려, 넌 내 꿈이자 네 아버지 꿈이여. 그리고 네 아버지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었지. 너는 장차 크게 될 놈이라고. 앞으로 우리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니 공부를 잘 가르치라고. 어머니는 큰오빠를 대할 때면 마치 아버지를 대하는 듯 했다. 그래서인지 큰오빠 밥상에는 자주 귀한 돼지고기 반찬이 올라왔고 어머니가 애써 바닷속에서 따온 전복도 종종 올라왔다. 어쩌다가 작은 오빠가 그걸 집어먹으려고 하면 어머니는 매정하게 그 손을 획 잡아채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네 형은 공부하느라고 몸이 허약해서 그려. 넌 타고날 적부터 몸이 실하게 태어났으니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겨. 어디 그뿐인가. 작은 오빠가 대학을 가고 싶다는 말을 꺼내자 어머니는 당최 그런 꿈일랑 꾸지를 말라고 아예 쐐기를 박아두었다.
그러고는 나를 향해 우레 같은 목소리를 질러댔다. 너도 마찬가지여? 난 너처럼 비바리족에 물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그 대학 같은 소리는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 말어. 여자는 자고로 남편 하나 잘 만나면 만사가 오케이인겨. 그 당시 오빠와 나는 가까스로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런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엄마는 큰오빠만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냈고 꼬박꼬박 하숙비와 학비를 밀리지 않고 제 날짜에 보낸 덕분에 큰오빠는 별 어려움 없이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다. 그런 오빠가 취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어머니는 뛸 듯이 기뻐했고 그런 사실을 같이 물질을 하는 해녀들에게 을의 자랑 삼아 늘어놓기 일쑤였다. 글쎄, 우리 큰애는 제일 크고 부자인 회사에 취직이 됐다지 뭐요. 내가 자식 하나는 제대로 키웠던 게야. 허리가 이정거리도록 고상한 보람이 이제야 찾아왔으니 말이여. 그 무렵 작은 오빠는 동네 불량배들과 휩쓸려 다니면서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어머니는 어쩌다가 작은 오빠와 얼굴을 맞닥뜨리게 되면 감정이 격해졌다. 이놈아, 네 눈만 보면 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살 수가 없다. 그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를 쳤냐? 어이구 내 팔자야. 네가 왜 이렇게 내 가슴팍에 불을 지르고 그러냐? 그려, 이제 나의 어미를 피말려 죽일 셈이냐 이놈아? 그러면 작은 오빠가 코웃음을 흥치며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험악한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 자식인감? 난 오름에서 빗덩이로 버려진 남의 자식이라던데.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저기 골목 맨 끝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기뜸해 주던 걸. 그러고는 쌩하니 나가버렸다. 금세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어머니는 맨발로 뛰쳐나가 둘째 오빠의 뒤를 쫓으며 마구 욕지기를 퍼부었다. 야 썩을 놈아. 그 할매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여. 치매에 걸렸단 말이여. 그려. 어디 네 맘대로 살아봐. 네 놈은 이제 내 자식도 아닌 게야. 그려. 애초 네 놈은 저 오름에서 좋은 자식이여. 그러고는 마당에 퍼질러 앉아 두 손으로 가슴팍을 꽉 움켜쥐었다. 갑자기 숨이 차는 모양이었다. 보다 못한 내가 어머니를 부축하려고 하자 어머니는 대뜸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작은 오빠를 찾아오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공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내가 그만 생각도 없는 말을 불쑥 짓거리고 말았다. 어머니, 그럼 나도 저기 오름에서 좋은 남의 피덩이인가요?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는 인광 같은 시퍼런 빛이 번쩍였다. 전현이? 이제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려? 야 이년아, 그 주둥이 닥치지 못혀? 다시 한번 그 입을 함부로 놀리다간 그 아가리를 쫙 찢어 놓을 테다. 나는 갑자기 어리둥절해졌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내뱉은 말에 어머니는 말까지 더듬거리며 그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일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잠시 후 체인을 감다 말고 남편이 얼굴을 잔뜩 찡그렸다. 젠장, 오늘은 영 재수가 없는 날인가 보군. 왜 하필이면 다 감긴 체인이 뚝 끊어질 게 뭐람, 연병을. 나는 고개를 숙여 바퀴를 살펴보았다. 남편의 말대로 마지막 한쪽 바퀴에 감긴 체인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뚝 끊어져 있었다. 나는 더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의 팔을 잡아 끌고는 막무가내로 운전석에 앉혔다. 이제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한쪽 바퀴는 감았잖아요. 자, 어서 출발해요. 오랜만에 작은 오빠가 병원에 와 있을 거예요. 남편은 엉겁결에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고는 조율이 잘 된 기타줄처럼 팽팽하게 긴장된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때 여태까지 얌전하게 있던 검둥이가 벼랑간 컹컹 찢어대자 뭔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나는 차창문을 열고는 버럭 소리를 질러댔다. 야, 개새끼야! 제발 조용하지 못해? 사실 불길한 예감도 예감이었지만 그보다 앞서
서둘러 빨리 출발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 대한 나의 불만이 더 컸는지도 몰랐다. 그래도 검둥이는 계속 껑껑 찢어대면서 목에 감긴 줄을 풀어내려고 가까스로 애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검둥이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목에 감긴 줄은 놈의 목을 더욱 옥죄고 있었다. 어머니도 그랬다. 거동이 불편하면서 점점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올케 언니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그것은 곧바로 큰오빠한테 이어지면서 어머니 가슴팍에 날카로운 빗으로 꽂혔다. 에휴, 이래서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한다니까. 그런 날이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날 불러놓고 진작 바다에 빠져 죽지 못한 걸 탄식하면서 그 좁은 당신의 방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쳐댔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결코 큰오빠 집에서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재작년 남편이 해외 출장을 떠나자 나는 어머니를 내 집에 모셔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하룻밤도 넘기지 못한 채 어린애처럼 보채기 시작했다. 얘야, 나 도로 큰오빠 집으로 갈란다. 아무래도 내가 처박혀 있는 방이 마음이 편하고 좋아. 정서방 돌아오기 전에 얼른 큰오빠 집으로 데려다 다오. 나는 정말이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만이라도 제발 마음 편하게 지내다가 가라고 해도 어머니는 굳고 돌아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다시금 내가 찾아가면 어머니는 제발 당신을 데려가라고 생떼를 쓰는 것이었다. 검둥이 또한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목줄을 풀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막상 목줄을 풀어주면 멀리 달아나지 못하곤 주위에서만 빙글빙글 맴돌았다. 언젠가 나는 검둥이의 목줄을 풀어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아주 멀리 달아날 줄 알았던 놈이 근처에만 다녀올 뿐 도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주인에게 꼬리를 살살 흔들며 순순히 자신의 목을 내주는 것이었다. 그토록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막상 그 자유가 주어지면 자신의 영역에서 좀처럼 떠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는 어머니나 검둥이나 마찬가지였다. 차가 동부 산업도로를 타고 내달릴 때 느닷없이 바퀴가 도로 한복판에서 썰매를 타듯이 빙그르르 원을 그리며 춤을 추었다. 혼비백산한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다행히도 마주오는 차가 없어 별 사고는 당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젠장, 당신은 사람 목숨이 2개쯤 된다고 생각해? 하마터면 우리 2사람 함께 황천길 갈 뻔했잖아. 나는 남편의 험악한 얼굴을 외면하고 말았다. 어차피 각오한 잔소리가 아니던가. 그런 사이 동쪽 오름 여러 개가 시야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저만치 낯익은 오름 하나가 눈 덮인 설산이 되어 우뚝 서 있는 게 보였다. 지난날 어머니가 다리가 성할 때면 함께 올라가 고사리를 꺾었던 바로 그 오름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핏뿌리 풀에 꽃을 보았다. 그 꽃과 뿌리가 신기하게도 빨갛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어머니가 그토록 좋아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독 그 꽃을 좋아하는 연유를 캐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황망이 출렁이는 눈동자로 무심결에 속내를 드러냈다. 내가 처음 바다로 나가 물질을 할 때였다. 전복을 따는 일이 매우 서툴러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었지. 그 시각 고깃배를 타고 지나가던 내 아버지가 바다에 뛰어들어 날 살렸던 게야. 우린 그 인연으로 함께 살게 되었고 그리고 몇 년 후에 4.3 사건이 터졌지. 그러니까 바로 이 오름에서 네 아버지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처참한 죽음을 당했던 거야. 그런데 네 아버지에게 예쁜 빨간 꽃 하나가 있다는 걸
나는 뒤늦게 알게 되었지.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 꽃을 간절히 불렀다는 걸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거든.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럼 대체 그 꽃이 뭐냐고 캐묻자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그냥 잡소리를 한번 해본 거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휴대폰이 울리자 나는 얼른 발신자를 확인했다. 작은 오빠였다. 작은 오빠는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욕설부터 퍼부어댔다. 야 이년아, 뭘 그렇게 꾸물거려? 니년이 어머니를 모셔가기로 했으면 빨랑 달려와야 할 게 아냐. 기어이 미친 노인네가 죽겠다며 길길이 날뛰다가 결국 침상에서 떨어졌지 뭐냐. 지금 막 중환자실로 옮겨놓았는데 이참에 그냥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가슴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내려앉고 있었고 내가 저 어둠의 벼랑 끝으로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다. 좀 더 빨리 출발했더라면. 작은 오빠는 계속 뭐라 중얼거렸지만 그런 작은 오빠의 어떠한 말도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 큰 오빠와 작은 오빠가 늙은 어머니를 얼마나 들들 볶아댔으면 아직 몸이 채 회복되지 않은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했겠는가. 바로 그때 작은 오빠가 이게 다 너 때문이라며 벌컥 화를 내곤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순간 정신이 아찔했다. 아니 어쩌면 작은 오빠 말처럼 나 때문인지도 몰랐다. 사실 어제 병실에서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내가 그걸 굳고 말렸던 것이다. 엄마, 정서방이 엄마를 모셔오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 그 사람은 노인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어느 누구보다 역겨워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발 퇴원하면 나 죽었소 하고 큰오빠 집으로 들어가. 알았지? 그때 어머니는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침상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뒤늦게 내 행동에 대해 몹시 후회했다. 그러곤 비에 흠뻑 젖은 새처럼 바들바들 몸을 떨면서 연신 훌쩍거렸다. 사방에선 어머니의 처절한 울부짖만이 들려오는 듯했다. 야 이년아, 제발 날 좀 네 집으로 데리고 가란 말이오. 이 매정하고 독한 년아. 한 번 터진 눈물샘은 꼭지가 터진 수돗물처럼 계속 넘쳐났고 나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잠시 후 병원에 도착하자 중환자실 앞에는 큰오빠와 올케 언니 그리고 둘째 오빠가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서로들 씩씩거리고 있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나는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다. 서로 다툰 기색이 역력했다. 올케 언니는 붉게 충혈된 눈동자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고 작은 오빠는 혼자 상스러운 욕을 해대며 주위를 뱅글뱅글 맴돌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헝클어지고 정신없는 모습이었다. 그때 작은 오빠가 강한 악센트로 말했다.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르지 뭐.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나으니까. 안 그래 형? 형이 그러길 간절히 원했지 않소. 그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어머니가 감사하게도 형 뜻대로 따라준 거고. 이 판국에 왜 너까지 나서서 날뛰는 거야? 네 놈이 언제 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모셔본 적이나 있어? 그러자 작은 오빠는 자신이 방금 전 마시고 난 빈 콜라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대곤 신경질적으로 구두발로 꽝꽝 짓눌렀다. 콜라캔은 금세 짜부러졌다. 그래도 분을 사귀지 못했는지 작은 오빠는 마침내 주먹을 말아쥐고는 큰오빠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혼자 떠돌고 사는 내 주제에 어떻게 노인네를 모시고 살 수 있단 말이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형과 영수가 어머니를 쟤네 집으로 보내겠다고 난리를 쳐대는 통에 이 사단이 벌어진 게 아니었소. 건달 생활에 익숙한 작은 오빠가 몸을 삐딱하게 틀면서 불량스러운 태도를 취하자 그걸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 큰오빠가 거드름 피우는 듯한 제수처로 시근덕거리면서 내질렀다. 넌 말이야,
차라리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게 날 도와주는 건데. 그때 덩달아 도끼가 바짝 오른 올케 언니가 더는 못 참겠다는 표정으로 팔을 걷어붙이면서 작은 오빠에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다. 아니, 간만에 얼굴을 비쳤으면 가만히 있을 일이지. 뭐 그리 잘났다고 가만히 있는 형한테 행패를 부려요? 그리고 기껏 어머니를 모셨더니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는 없고 이건 대래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고 있잖아.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답니까? 그렇게 쏘아붙이고 있는 올케 언니의 얼굴에서 지난날의 일이 시커먼 먹구름처럼 꾸역꾸역 내리에 되살아났다. 어느 하루 어머니를 만나고 막 현관을 나서려고 할 때 때마침 외출했다가 돌아온 올케 언니와 얼굴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때 올케 언니는 다짜고짜 내 팔을 잡아 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아, 글쎄, 며칠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어머니가 노인정에 갈 때면 좀처럼 안 하던 화장까지 하고 다닌다니까? 어디 마음에 드는 영감탱이라도 나타났나 봐. 세상에나, 얼마나 망측스럽던지. 아, 글쎄 어제는 내가 없는 틈을 타서 빨간 루즈까지 발랐지 뭐야? 정말이지 동네 사람 창피해서 어디 얼굴을 들 수가 있어야지. 혹시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자기도 생각해봐. 이 일이 어디 그냥 쉽게 넘길 일이야?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손거울을 들고 루즈를 바르는 망측스런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다 나온다니까? 그러고는 경박스럽게 깔깔깔 웃어댔다. 나는 그런 올케 언니에게 한마디 내뱉었다. 언니, 여자는 아무리 늙어도 여자이고 싶은 거래요. 누군가에게 화사한 꽃을 선물 받으면 좋아하고 또 화장대 앞에서 곱게 화장하면서 지난날 자신의 젊음을 돌아보고 뭐 여자들의 심리는 모두 똑같지 않을까요? 늙었다고 마음까지 늙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러자 올케의 시선이 갑자기 싸늘하게 변했다. 자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친정엄마는 이날 이때까지 그래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어머니는 유독 당신 몸밖에 몰라. 툭 하면 몸이 아프다며 온갖 보약을 사달라고 어린애처럼 졸라대지 않나. 어디 그뿐인 줄 알아? 집에 손님이라도 찾아오면 방 안에 꼼짝 말고 있어야 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거실로 기고 나오질 않나. 그럼 왔던 손님이 민망해서 얼른 차만 마시고 일어나 버려. 글쎄 끼어들 자리와 끼어들지 말아야 할 자리를 도통 분간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 소리에 내 속에서 천불이 활활 일어났지만 나는 그 감정을 꾹꾹 눌러 참을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해지자 그야말로 집안에는 바람 잘 날이 없었던 것이다. 작은 오빠는 올케 언니를 가소롭다는 듯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었다. 그러고는 검은 눈 위로 곱게 뻗은 일자의 눈썹에 힘을 주면서 양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소리요? 그럼 노인네가 팔팔할 때 단물을 쏙쏙 빼먹은 게 누군데 그래요? 그랬으면 큰소리 말고 노모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게 아니냔 말이오. 뭐라고요? 올케 언니는 끝끝내 분에 참지 못한 듯 몸을 벌벌 떨고 있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굴렀다. 잘못 끼어들었다간 작은 오빠한테 한 대 얻어맞을 판국이었다. 이럴 때 남편이라도 빨리 와주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가족이란 관계가 한순간에 와르르 허물어지고 있었다. 작은 오빠는 입술을 혀로 핥으며 거칠게 말했다. 지금 내 신세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때 병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뒤늦게 나타난 남편이 그런 상황을 보고는 재빨리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았다. 작은 오빠는 그런 남편을 밀치고 계속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말을 이어갔다.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행동을 해야지. 어떻게 늙은 노모를 여동생 집으로 보낼 생각을 다 했을까? 형이란 작자가 저 애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난 원래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자식이지만 아니 어쩌면 남의 핏줄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형은 그러는 게 아니잖소. 동네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형에게 뭐라고 하겠소? 그 순간 큰오빠의 욕설과 함께 오른쪽 주먹이 휙 날아갔다. 요런 개자식! 둘째 오빠는 용케도 그 위기를 모면하고는 빠른 동작으로 큰오빠의 팔목을 꽉 움켜쥐었다. 그 손목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더 이상 지랄발광 떨지 마. 내성질 지랄 같은 거 다 알면서 왜 이러실까? 작은 오빠의 기세에 눌렸는지 매우 흥분하던 큰오빠가 주춤 몸을 사렸다. 어머니와 큰오빠한테 늘 불만이 많았던 작은 오빠는 자신이 망나니가 된 탓을 모두 큰오빠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보복을 하고 싶었는지 오랜만에 서울에서 내려온 큰오빠에게 갖은 행패를 다 부렸다. 그걸 목격한 어머니는 금방이라도 한 방 날릴 것만 같은 작은 오빠의 주먹을 잽싸게 낚아채며 차라리 날 쳐라 이놈아! 하고 큰 소리로 작은 오빠를 나무랐다. 그러고는 큰오빠 쪽으로 바라보며 얼른 밖으로 나가라고 손짓하자 작은 오빠는 사나운 짐승 마냥 두 눈을 부릅뜨며 어머니한테 달려들었다. 씨발, 이 집구석에 불을 확 질러버릴 거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부터 큰오빠는 작은 오빠만 나타나면 슬슬 몸을 피해버렸다. 그것도 작은 오빠를 비웃듯이 손가락을 코끝에 대고 픽 웃으면서 말이다. 작은 오빠에겐 그게 언제나 불만이었다. 결국 올케 언니는 대기실 의자에 쓰러져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소리내어 흐느꼈다. 나는 그런 올케 언니를 보면서도 선뜻 그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아직도 내 안에는 지난 감정들이 마구 엉켜 쉽사리 풀리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상황을 아까부터 지켜보던 남편은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작은 오빠 앞을 가로막았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네에겐 정말 미안하네. 하지만 자네까지 지금 내 행동을 행패라고 생각하지는 말게. 그러고는 작은 오빠의 험악하게 일그러진 얼굴이 큰 오빠에게로 향했다. 지금부터 형은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형은 여태까지 어머니 피를 빨아먹고 산 거머리 같은 사람이오. 그런 형의 모습이 지금 어떤 줄 아시오?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의 모습이란 말이오. 그 소리에 발끈한 큰오빠가 입가에 비웃음을 물며 맞섰다. 그래, 난 원래 그런 더러운 놈이다. 그러니까 깨끗한 인간들이 제발 저 늙은이를 모시고 가란 말이다. 이젠 더는 징그러워서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보다 못한 남편이 두 손을 내저으면서 이제 제발 그만두라고 소리쳤다. 형님들, 이제부터 장모님 걱정은 하지 말아요. 제가 데리고 갑니다. 순간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 남편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단 한 발짝도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나의 남편이 그토록 겉은 매정해도 속은 망고처럼 달콤한 사람인 줄 미처 몰랐던 것이다. 갑자기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졌다. 남편은 그런 날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팔을 둘러 날 안고는 등을 토닥여 주었다. 이러다간 당신이 장모님보다 먼저 죽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때 중환자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더니 젊은 의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환자 보호자를 찾고 있었다. 김대식 씨가 누구신가요? 작은 오빠는 흠칫 놀라며 의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제가 김대식인데 왜 그러시오? 환자분이 방금 전에 깨어났는데 김대식 씨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작은 오빠는 마지못한 듯 의사를 따라갔다. 그러자 큰 오빠는 음침하고 잔뜩 언짢은 표정으로 두 주먹을 꼭 쥐고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마도 어머니가 자신을 먼저 찾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인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아무려나 일이 어찌 되었든 간에 어머니가 다시 깨어났으니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나도
더는 큰오빠가 두렵거나 무섭지도 않았다. 아니 그 얼굴에서 어머니가 그토록 좋아하는 핏뿌리 풀에 빨간 꽃만이 활짝 피어나고 있을 뿐이었다. 4.3 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를 먹고 자란 그 꽃처럼 큰오빠 또한 작은 오빠 말처럼 어머니의 피를 빨아먹고 자란 위인이 아니던가. 올케 언니는 어디로 갔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중환자실에서 면회를 끝내고 나오는 작은 오빠의 안색이 벼랑간 병자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작은 오빠는 쓰러질 듯이 몸을 비틀거리며 큰 오빠에게 다가왔다. 그 눈빛이 증오로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작은 오빠는 한 손을 높이 치켜들더니 짧은 욕설과 함께 큰 오빠의 따귀를 힘껏 갈겼다. 개새끼. 그러고는 병실복도를 향해 출입구가 있는 쪽으로 마구 뛰어갔다. 너무도 놀란 남편이 황급히 그 뒤를 쫓아갔다. 큰오빠는 몸의 균형을 잃은 채 거의 바닥으로 고꾸라질 뻔했다. 극도로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나는 혹시 어머니에게 무슨 사고가 일어난 건 아닐까 하고 몹시 안절부절 못했다. 큰오빠는 가까스로 몸을 추스르며 대기실 의자에 간신히 기대어 앉더니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는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잠시 후 다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지디겨 끄고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마음대로들 생각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내 속을 알겠냐. 허긴 언제 한번 너희들에게 내 진정한 속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던가. 솔직히 난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가 정말 부담스러웠다. 어머니의 극성 때문에 학교에선 아주 부잣집 아들 행세를 해야 했고 집으로 돌아오면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살이에 정말이지 넌더리가 났었지. 그런데도 어머니는 나에게만 아주 특별했어. 그게 얼마나 날 힘들게 했는지 몰라. 그 고통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냐. 나도 알고 보면 나약한 놈인데도 어머니는 언제나 날 세상에서 최고인 양 강자처럼 몰아세웠지. 그게 왜 하필이면 나였을까? 장남이기 때문에? 그래, 사랑을 받는다는 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지. 그만큼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뒤돌아야만 했으니까. 그 때문에 결국 나는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어머니를 모셔야 했으니까. 그렇게 한참 동안 주절주절 얘기를 늘어놓는 큰오빠의 얼굴에는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삶의 의욕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무슨 말로 큰오빠를 위로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다. 아니 큰오빠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었다. 중환자실은 생각보다 훨씬 널찍했다. 침상이 8개가 놓여있고 4명의 간호사가 위급한 상황을 위해 대기해 있었다. 어머니는 제일 안쪽에 누워 있었다. 파리한 얼굴이 금방이라도 죽음을 맞이할 사람처럼 보이는 어머니는 계속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 나와 큰오빠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웅얼거리는 소리에 가까스로 집중했다. 어머니는 작은 오빠만을 애타게 찾고 있었다. 두 손은 헛손질을 하면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대시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요. 내 불쌍한 새끼야. 그려. 내가 널 모질게 대했지만 마음만은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다. 그려. 어쩔 수가 없었다. 네 형은 아버지가 그토록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던 자식이었다. 그 어미가 병들어 죽게 되자 내가 피덩인 그 자식을 어쩔 수 없이 끌어안았지. 어쩌거냐. 그것도 내겐 소중한 자식인걸. 그려. 키운 정이 더 무섭더구나. 주름투성이인 어머니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큰오빠는 그만 정신이 멍해졌는지 병실 시멘트 벽만을 잠시 응시하다가 힘없이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나는 두 손으로 가슴팍을 꽉 움켜쥐었다. 순식간에 날카로운 비수가 가슴으로 마구 난도질하는 듯했다. 그동안 좀처럼 풀리지 않던 의문이 어느 한순간 술술 실타래처럼 풀리고 있었다. 마침내 심한 공허함과 허탈감에 깊이 빠져든 나는 그런 와중에도 큰오빠가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한마디 건넸다. 오빠, 아무래도 엄마가 치매에 걸렸나 봐요. 하지만 내 몸은 그런 마음과는 달리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내가 휘청거리는 몸으로 막 병실을 빠져나오려고 할 때 큰오빠의 호소하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가 모시고 가마. 어차피 내 손으로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져야 했던 일이었다. 나는 뇌가 불어터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떠한 대답조차 할 수가 없었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했다. 병실에서 빠져나온 나는 한동안 망연자실한 채 병원 외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저 멀리 보이는 한라산을 멍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어둠 속의 설산은 여전히 한 늙은 노파가 누워 긴 머리칼을 풀어 헤쳐놓은 듯한 형상이었다. 그 동쪽 오름들은 과묵한 침묵의 기운으로 내게 다가왔고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존재는 또 다른 고통으로 내게 찾아왔다. 그리고 그 뒤를 끈질기게 따라붙는 어머니의 떨리는 가느다란 목소리. 그려, 너희들이 날 실컷 원망할 것이여. 남의 피덩이를 온갖 정성으로 키웠으니 말이여. 나는 빠르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순간 어머니와 함께 올랐던 동쪽 오름이 불쑥 떠오르면서 피뿌리 풀에 빨간 꽃이 아주 선명하게 눈앞에 어른거렸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서담입니다. 오늘 보내드린 소설은 이울순 작가님의 피뿌리 풀이었습니다. 오늘의 소설도 작가님의 소설집인 떠도는 자들의 섬에 실린 단편입니다. 이울순 작가님은 현재 제주에서 제주문인협회 소속으로 집필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주에 사셔서 그런지 이 소설집에는 섬과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집은 절판이 빨리 되더라고요. 절판이 빨리 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하소담이 소설가님들과 구독자님들의 연결고리가 되면 더없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가님께 낭독 허락에 대한 감사를 다시 드리고요. 오늘의 소설을 마칩니다. 그럼 하소담은 다음 소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